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대 이론에 있어서 이 고전적 지대 이론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또 우리가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자들의 견해, 어떤 견해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이 고전적 지대 이론의 이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죠. 이 고전적인 우리가 지대 이론의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 자, 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을 주장하죠. 차액 지대설을 주장한다. 자, 이 차액 지대설이라는 것은, 이 차액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차액 지대설에서 우리 리카도는 지대의 발생 요건은 우리가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 토지에 이 노동을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이 차이가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죠. 이 비옥도의 차이가 이 생산성의 이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또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리카도입니다. 자, 이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 자,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 우등지에서의 생산성에서 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우리는 한계지,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한계지인데 여기 앞에 최를 붙이죠. 그럼 최, 우리가 열등지, 자, 이 한계지, 토지의 비옥도가 있어서의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자, 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여기 최를 붙여서 최열등지가 바로 한계지라고 합니다. 자,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열등지, 열등지에 최를 붙여서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한계지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우리는 한계지다.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가장 낮은 토지로서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를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 한계지는 우리가 생산성이 가장 낮거든요. 이 한계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지에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다. 그래서 이 우등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만큼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죠. 그래서 리카도는 이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거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현실적으로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고, 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우리가 생산성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대의 차이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리카도는 또 뭐를 경시하고 있다?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죠.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리카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가 칼, 막스 또는 마르크스죠.
칼 막스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우리가 절대 지대설. 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은 자,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됨에 따라 이 토지의 이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죠. 자, 이 토지 소유가 중요하죠.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가 아닌 토지 소유에 따라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토지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가 절대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지 우리가 소유자가 강제로 요구하는 지대죠. 자, 그러면 이 절대지대설에서 우리 마르크스는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한 우리가 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지대가 우리 관련해서 상승을 하면은 지대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생산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도 상승한다고 우리가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은 튀넨의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튀넨의 우리가 입지, 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우리가 지대설이라고 하죠. 자, 이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튀넨은 1826년에 나타난 우리가 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죠. 이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6가지 형태의 우리가 지대 모형을 우리가 주장을 하죠. 이 튀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튀넨도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학자죠. 이 리카도의 이론. 자, 이 리카도에 있어서의 이론에다가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첨가시켜서 이론을 전개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튀넨은 이 지대에 있어서의 결정, 이 지대의 결정이 바로 이 위치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와 관련해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요. 이 위치를 우리가 첨가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에 따르는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위치에 따른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위치 지대설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튀넨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세운 학자가 바로 우리는 튀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튀넨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은 얘기겠죠. 자, 이 튀넨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지불하는 곡선입니다. 한계 지대 곡선 또는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우리가 우하향하죠. 오른쪽 밑을 향하고 있는데, 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지점이 바로 지대가 0인 상태다. 제로. 네? 이 제로, 0지대 거리. 0지대 거리가 바로 한계지를 말하죠. 자,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만? 이 0지대까지만 토지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한계지에 있어서 여러분 농업용 토지가 A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까지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 수송비 전략이 적으니까 지대는 이렇게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을 운송을 하면은 한 계제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는 이렇게 많이 전략되니까 지대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까이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집약적인 농업이 나타나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기 때문에 조방적 농업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한계 지대 곡선은 우리가 이 생산물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또는 이 생산비라든지 또는 수송비, 인간의 행태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이 관련해서 이 한계지에서 농업용, 여러분,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전략되는 수송비,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이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죠. 수송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 이 A, B 두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A, B 두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수송비, 거리에 따르는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의 이 거리에 따르는 이 시장과 농업용 토지 A, B 이 농업용 토지가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이 튀넨은 우리가 지대는 생산물 가격, 이 생산물 가격에 수량을 곱하면은 매상고가 되겠죠. 생산물 가격에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에서 우리가 수송비, 시장까지 수송비를 빼주면은 지대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수송비는 어떻게 돼요? 적게 들고 지대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생산물 가격인데,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은 생산물 가격과 이 생산비는 바로 이 점 바로 Y절편을 얘기합니다.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는 이 Y절편이고, 이때 단위거리다. 수송비. 이 수송비는 이 단위거리는 1km인데 이 단위거리당 수송비의 거리를 곱해주면은 여기다 거리를 곱해주면은 바로 수송비가 나오는데, 이때 이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바로 요 거리 X축의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바로 뭐다? 단위거리당 수송비다. 이 단위거리 1km당 수송비가 바로 이 기울기, 한계 지대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이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하면은, Y절편은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Y절편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회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계지가 더 외곽으로 연장이 되면서 재배 면적이 더 넓어지고 지대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 튀넨에 대한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튀넨.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대의 개념을 위치지대인데, 이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세운 학자가 바로 우리는 튀넨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독점지대설. 자, 이 토지 공급의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대를 독점지대설이라고 한다. 그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학자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견해입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지가 이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프레드 마샬이겠죠. 자, 이 알프레드 마샬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가인데, 이 마샬은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의 중요성을, 위치의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허드는 접근성을 통해서 도시 토지의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마샬과 허드 이론은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이 헤이그를 좀 주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0회, 22회 시험에 출제된 학자가 바로 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자, 헤이그는 우리는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수송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는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 비용을 우리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죠. 교통비 또는 수송비죠. 그래서 이 교통비의 전략분, 수송비의 전략분을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네네 입지교차지대서를 일반화시킨 이론이죠. 교통비, 수송비에 있어서의 전략분을 우리는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그림도 우리가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교통수단은 이 공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 이 교통수단이 우리가 양호하면은 우리가 마찰은 적어지지만은 반대로 지대는 높아진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통비의 전략분이 지대화가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가끔 또 시험에 출제되는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노스 교수에 있어서의 토페카 연구. 자, 이 토페카라는 이 시는 미국의 캔자스 주의 조그만 소도시죠. 이 소도시라는 토페카에 있어서의 이 지가 우리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이 지가 구조가 우리가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띠고 있죠. 자,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100% 입지라고 하는데, 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 모양이 꼭 거북이 구자죠. 거북이가 뒤집어졌다. 구배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구배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지가 구배 형상을 토페카 형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가 구배 형상,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형상을 지가 구배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입찰지대 이론은 우리가 알론소의 이론이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인데, 이 튀넨의 이론을 또 도시 토지 공간, 자, 이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하죠.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입찰지대설입니다. 자, 그럼 입찰지대의 개념이 뭘까요? 입찰지대의 개념은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이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이다.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입니다. 그럼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유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의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우리는 입찰지대라고 합니다. 입찰지대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입찰지대 곡선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도심에서 우리가 A 산업이 여러 개인데,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지불 곡선, 산업이 3개만 있다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우리는 각 산업에 지대를 지불하는 곡선이 이렇게 입찰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입찰 우리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줄 거냐? 바로 돈을 많이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빌려주겠죠. 그럼 도심에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A 산업이 이렇게 지대를 많이 지불하니까 이 점까지는 A 산업의 토지는 배분되고, 이 점을 지나서는 B 산업에 배분되고, 또 이 점을 지나서는 C 산업에 배분되는데, 바로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뭐죠?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빨간 선이 입찰 지대 곡선인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뭐가 된다? 우리는 완만하다.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 자, 한계 교통비용은 단위 거리다. 자, 이 한계 교통비용은 우리가 단위 거리 1km를 얘기하겠죠. 이 단위 거리 1km당 총 교통비용, 1km마다 총 교통비용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우리는 한계 교통비용을 얘기합니다. 이 단위 거리 1km마다 총 교통비용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 토지 이용 주체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을 얘기하겠죠. 자, 입찰 지대 곡선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도심에 가까울수록 상업용, 그 다음에는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찰, 우리가 지대 곡선에 있어서의 개념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부동산 정책 이론으로 갈까요? 자, 이 부동산 문제인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가 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가 뭐냐?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얘기죠. 자, 이 정치적 측면에서의 기능,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능, 이렇게 따져보는데, 이 정치적 기능 면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에 따르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 측면에서의 뭐를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는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우리가 뭐를 토지를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지가가 급등하면은 토지 소유 계층은 지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가 급등에 따른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소득의 격차가,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의 격차가 심화가 되죠.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가중돼요. 따라서 이 분배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또 지가를
또 규제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이니까 환수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개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한다.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시장의 실패를 묻죠. 자,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죠. 자,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적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거나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등 상황이 나타났을 때를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또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정부의 시장 개입,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우리는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시장 상황을 우리는 개입을 하기 전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정부의 실패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자, 이 규제, 당국자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라든지 또는 이 규제 수단에 있어서의 불완전성, 그리고 관료제 비효율성,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 자, 규제자에 있어서의 권한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죠. 또는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은 어떤 게 있죠? 자, 우선 시장의 기능 장애로서 뭐가 나타나죠?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과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자, 독점은 기업의 하나고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 과점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더 생산량은 적게 가격은 비싸게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생산 면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죠. 자, 내재적 결함이죠. 자, 시장기구 내부에서의 이 결함입니다. 이 효율적인 우리가 시장에서의 작동을 우리가 방해하는 내부적 결함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자,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건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바로 평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체감을 하는 경우를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즉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죠. 대표적으로 뭐 전력처럼 이런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즉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는 잠시 뒤에 또 배우겠고요. 또 공공재가 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 공공재는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공부를 배우시기로 하고요. 자, 내재적 결함이 있고 또 외재적 결함, 시장기구는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외부적 측면에서의 결함이 발생하죠.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 같은 외재적 결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죠. 미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자,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정보의 비대칭, 정보를 많이 가진 측과 정보를 적게 가진 측에 있어서의 정보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죠. 자,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는 시장의 많은 점포들은 불이 나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노력 엄청나게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불이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노력을 덜 기울이죠. 이런 경우를 도덕적 해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 이후에 시장에서의 불은 더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 기억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감추어진 행동, 감추어진 우리가 행동이죠. 이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 하에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역선택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 여러분 정보를 우리가 가진 측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보를 가진 측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 현상, 역선택이 나타나죠. 자, 그러한 이 도덕적 해이,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우리는 바로 시장의 실패를 또 가져오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 상당히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 실패에 있어서의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 실패의 원인에 아까 내재적 결함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